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양동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혹시 수요일 날 1시는 그럴까요? 수요는 아, 여기 뭐 있나? 그거 아니에요? 저기 공휴일이잖아요. 아, 수요일이요? 다음 주 수요일. 스승의 날. 아, 맞다. 다음 주, 저 부처님 오신 날이구나. 네. 맞다. 아, 나도 일정이 있구나. 아, 수요일 빨간 날인데. 예, 빨간 날이에요. 아, 그럼 안녕하세요. 휴강인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 애들 선물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근데 이제 거기 코스트코 가보면 안 돼요. 가보면 보인대요. 여기서 어떤 거? 너무 우리 집 위주이긴 해. 아, 그 말씀해 보세요. 그 하리보 젤리. 하리보 젤리가 뭐죠? 애들 다 좋아하니까. 하리보 젤리 있잖아요. 곰 모양 젤리. 곰 모양. 아, 젤리? 네네. 그게 이제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근데 아마 푸셔푸셔보다는 단가. 저한테 그 문자를 한번 나중에 주세요. 단가가 조금 있는데. 예. 아 그런가? 네. 어. 푸셔푸셔보다는. 근데 그게 세일할 때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리보 젤리. 그 한 박스에 한 얼마 하나? 그래서 한 박스에 11,000 아, 몇 그 정도면 됩니다. 아, 저희가 15,000원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한 명당. 네. 충분합니다. 코스트코 가려고. 네? 아니 그거는 짠 걸로 되어 어. 있어요. 아예 그 종류. 코스트코에서 판다. 아니, 예, 코스트코가 싸서. 내일 가거든요. 그러세요? 민희 씨랑. 어, 아니 목사님이랑 코스트코가 있어요. 네. 아, 최 권사님 왜 가시는지 알겠다. 준비하러 가시는구나. 네. 네,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애들이 다 좋아하면. 아니 언니 하는 분들도 좋아해야 돼? 다 좋아하겠죠, 뭐, 애들이 보편적으로. 예. 그럼 됐네, 역시. 예. 언니 애들 힘들었어? 두개잖아. 우리 세 개였어. 근데 우리는 신우이랑 막 형님네랑 나눠줬잖아. 네. 자, 28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막 써머리하고 뭐 하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줄거리만 듣는 느낌. 그것보다 이렇게 책을 진짜 같이 이렇게 정독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독하면서 좀 나누는 게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책을 다 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책 산 거 맞나요? 그때 왔는지 안 왔는지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옛날에 학교 교수님들이 뺏겨갖고, 이렇게 해갖고, 야, 같이 읽자, 그게 정말 제일 좋은 교육 같긴 해요. 예. 자, 먼저, 글쓰기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책인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글쓰기에 참고 되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전문 글쟁이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즐겨보던 그 책인데,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흑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서 1페이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에 있던 한 백인이 나와서 그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그가 기도하러 왔다고 하자 여기는 백인 교회라서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흑인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의 상처를 받은 흑인이 교회에서 나와 동산에 올라가 울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우는 이유를 물었다.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세히 보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뭐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인간의 한계를 자각한 사람들이 모여 사랑의 실천을 내세우는 교회에서조차 인간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이렇듯 인간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인류 문화사의 각종 정신적, 물질적 유산들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다. 그 위대성은 분명 인간만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도출된 것이리라.
우리가 부단히 생각학을 가다듬고 신장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인간의 존엄성 내지 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사람들이 명예, 부, 권력, 인기 등의 삶의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생각의 결핍, 가치관의 부재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2페이지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귀찮고 괴롭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고통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생각을 바로잡고 성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언어적 수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언어적 활동을 통해서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사고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 반면 생각이 부족하면 글을 잘 쓸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결국 글쓰기를 위한 기본적인 단계로서 생각하기가 요구된다. 이제 보통 우리가 논술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논술 수업할 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먼저 브레인스토밍 들어보셨죠? 이제 뇌에 폭풍을 주입한다. 뇌폭풍.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먼저 이제 그 생각을 뭐 아무거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탁 집어넣고 그 생각에서 이제 출발하는 게 뭐냐면 연상이에요. 연상. 그죠? 연상. 자, 우리 한번 돌아오면서 연상을 한번 해볼게요. 브레인스토밍 해볼게요. 브레인스토밍도 아니죠. 뭐 뇌폭풍도 아니고 뇌를 한번 이렇게 만져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 있으시죠? 없나요? 맨날 휴가인가요? 자, 휴가. 자, 그럼 휴가 한번 스토리 해볼게요. 휴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다. 이야, 휴가는 바다다. 예. 또, 그러면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다, 강릉. 강릉. 네. 자, 강릉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햇살. 자, 햇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햇살. 네, 사모님 먼저 햇살. 햇살. 네. 햇살. 햇살. 네. 버퍼링이 일고 있습니다. 일광욕. 일광욕? 일광욕. 예. 자, 일광욕 하면 생각나는 뭡니까? 일광욕. 저는 네. 일광욕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거. 일광욕 하면은? 저는 공원에서 왔잖아요, 사람들. 그 바다인데 이건 지금. 공원 괜찮습니다. 아니, 연결 안 해도 돼요. 옆에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휴가로 시작해하고 쭉 바다, 강릉 이렇게 쭉 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왔죠? 그 애들한테 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폭풍이라는 거예요. 뭐야? 여기까지 되죠? 휴가를 받아서 바다로 갔다. 거기는 강릉이었다. 강릉에 가니 따가운 햇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 어떤 여성들은 옷을 벗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그 옆에 공원에 어떤 노인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잘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만들기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에서 뭐가 나와? 단어가 나와. 연결된 단어가 나와. 근데 요거는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 이제 휴가 하면 이제 다 개인적으로 다 물어. 휴가 하면은 아까 바다지만 또 휴가 다시 묻는 거예요. 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자꾸만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틀이 나오는데, 생각을 할 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생각할 때 여러분 말하는 게, 표현하는 게. 예, 언어죠, 언어. 그 이제 핵심이 뭐냐면,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언어예요, 언어. 언어죠. 문자. 그러니까 언어와 생각은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또 생각은 언어를 확장을 창조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언어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게 서로 이제 되게 교감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어는 읽기죠, 읽기. 생각은 이제 뭐 생각하기인데, 그러니까 읽기와 생각이 계속 믹스가 돼야 생각과 언어가 발달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뭐냐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읽는 거와 생각은 뭐 쓰기 위한 거 쓰는 게 계속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는 생각은 발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생각에 한계 갇혀 있냐면 사실은 쓰기가 없어서요. 쓰기가 자꾸 쓰다 보면 나오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 그래서 글이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 단순히 생각하기의 방법을 배움으로써 생각이 풍성해지고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생각하기의 유형이나 단계를 통해서 생각의 다양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의 길을 찾아간다면 이 생각하기는 글쓰기에 크게 도움이 줄 것으로 믿는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제각기 자신의 사상과 감정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한다.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음악, 세계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미술, 논리적인 수식과 기호로 만물의 원리를 논리화하려는 과학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은 언어라고 할 것이다. 일단 생각하고 그 생각이 일정한 형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게 된다는 식으로 언어와 사고를 별개의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자율적인 이성에 의해 보편적 사고하고 그 위에 그 사고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언어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제약성이 있고 저마다 어휘와 문법 구조에 있어서 특이성을 가졌으며 다의적이고 불확정적이다. 따라서 표현에 부족하고 언어에 대한 비판이나 적대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즉 보편적 사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개성적인 제약을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 인간의 이성이 감정이나 의지나 그 삶의 역사 관계없이 혹은 그런 것이 지배됨 없이 독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사실 아님을 밝혀졌다. 인간의 사고는 여러 가지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조건들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 자, 현실.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생각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언어가?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막 글로 막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기분, 멜랑꼴랭하고, 센치멘탈하고. 그것도 센치멘탈도 지금 이게 센치멘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센치멘탈이라고 하는, 어휘가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표현 문자인 우리 언어가 그래도 가장 많이 담잖아요. 영어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게. 표의 문자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언어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생각과 감정, 언어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언어 이상의 거를 생각하지 못한대요. 예. 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담보로 문화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담보로 문화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의 언어 이상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언어 이상의 생각.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더 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언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언어 안에, 문자 안에 사실은 문자가 우리의 생각을 가둬놓고 있다라는 거죠. 가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둘 다 이렇게 뭐가 크고 뭐가 작다 할 수 없어서 계속 뭐래요? 연결돼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언어의 조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어를 만들어내잖아요.
언어 조탁이 가장 뛰어난 시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영랑 시인, 김영랑. 예.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뭐 이런 그죠? 뭐 그렇게 이제 뭐 다 있는 말이죠. 있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짜집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그 밑에 현실이 뿌리박고 있다. 인간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이다. 언어는 사고를 따라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 과정 자체에 이미 함께 작용한대. 그러니까 사고 과정이 언어라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어 안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 안에서. 언어학자는 언어의 이성의 기관, 자 오르간이라고 하고 이성의 기관이래 언어가 사유의 통로라고도 한다. 전자는 이성의 언어라는 기관을 통해서만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후자는 인간의 사유가 언어라는 통로를 거쳐서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는 사유의 요구. 언어는 사유. 이제 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유는 또 언어로 유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유나 언어나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안에서 사유하고 우리가 언어 안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안에서만 사실 실제적으로 사유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전개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낱말들을 문법적인 법칙에 따라 연결하는 작업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 야스퍼스도 칼 야스퍼스죠. 우리가 언어와 더불어 비로소 사유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언어 때문에 사유한다는 거예요. 사유가 있어서 언어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함으로써 언어의 사고의 불가분의 관계를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로고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알죠. 로고스가 뭔지. 로고스. 요한복음에 나오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네. 로고스는 또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게 언어예요. 언어. 근데 이 언어는 어떤 언어냐? 언어 자체가 사유예요. 사유. 언어 자체가 사유하는 거예요. 사유. 생각하는 거. 근데 로고스가 이제 언어인데 언어 안에 이 다 담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도. 한자의 도. 도를 아십니까? 도가 원래는 1차적인 언어는 뭐 길이죠. 길도자니까. 예? 길도자니까 길이에요. 이 도자를 파자 해볼까요? 요게 삼거리예요. 삼거리. 요게 삼거리를 표현한 거예요. 길. 어디로 가야 되지? 삼거리에. 그리고 요거는 뭐냐? 머리. 예. 이건 뭐냐? 눈이에요. 눈. 예. 눈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길도자예요.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내가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길은 여기서 뭐냐면 인생 행로도 될 수 있고 삶의 의미도 될 수 있고 철학도 될 수 있고 가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뭐예요? 중국 성경에서는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거. 로고스.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는 엄청 많은 의미가 사실을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로고스는 서양 철학의 기본 개념이에요. 서양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사유와 함께 언어라는 뜻을 갖다 히라비인들은 언어와 사유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언어를 발전시킨다는 건 뭐예요? 사고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우리가 언어를 획득한다는 거, 아이들이 언어를 획득한다는 거, 언어를 안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 너 생각 깊어져야 돼. 네가 생각 깊이 해야 돼. 자, 생각해라, 묵상해라. 안 돼요. 뭘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글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죠? 말을 보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언어를 습득하고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내가 듣고 이거구나. 그럼 내가 이걸 실천해 볼까? 이게 바로 뭐냐면 생각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가만 놔둬서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사고를 발전시킨다는 것이고 사고를 발전시킴으로 언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사고가 발전된 아이들은 또 어휘도 발전된다는 거예요.
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사고의 능력이 문제가 되며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글을 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글을 씀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고에 깊이 있게 진행시킬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 확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과정이 곧 창의적 사고를 향하는 것과 연결된다. 깊고 새로운 생각 없이는 정신이든 물질이든 건전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창의적 사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진보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창의란 말 되게 좋아하죠. 창의적인 거. 근데 해아래 창의적인 게 없어요. 이미 다 나왔어. 이미 다 있어. 이미 다 나왔는데 그래도 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죠. 새로운 시각으로. 근데 여러분 창의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창의. 창조적, 창의적 전제. 안 해봐서 모르죠. 반복입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의예요. 예, 운동선수들이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계속 반복해요. 하다 보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똑같은 행위인데 약간 달라. 그럼 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드라이버 중에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있잖아요. 옛날에 일자 드라이버밖에 없었대요. 너도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자꾸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만하고 있어. 그 십자 드라이버.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하나 더 넣었죠? 십자 드라이버가 된 거예요. 그게 창의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해서 그래요. 공부해서 반복학습. 이 반복의 전제가 있습니다. 집중력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적이 없이 그냥 반복하는 거는 진짜 반복이 아니에요. 이거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이걸 뭔가 목표를 성취해야 되겠다 계속 반복하다 집중력을 반복하면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뭐 창의가 나오네, 창의가. 이제 이게 사실은 그래서 반복은 뭐냐면 복습이죠. 애들 말로 복습이에요, 복습.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공부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직접 반복하다 보면은 다 외우죠, 머릿속에. 자, 외우면 몸이 외우는 거예요. 의식이 외우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이 막 외워버려, 그거를. 무의식이 외우다 보면 뭐예요? 내 나름대로 창의적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창의의 전제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 문장 한번 써볼까요? 세 문장 써서 발표하기 할까요? 밑에 보세요, 밑에. 실습 해보죠. 시간별 하루 일정과 의미. 하루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무 이제 거대하고요. 오늘 오전을 한번 생각해, 오전에 나의 일과의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전에 나의 일과의 한 단어. 하나의 말. 너무 바쁨 좋아요. 바쁨 좋아. 바쁨. 네, 바쁨. 분주함. 네, 분주함 찾아보세요. 분주함으로 한 문장 만들어 보실까요? 바쁨. 분주함. 오전에 여러분의 일과 한번 한 줄 써도 되고 두 줄 써도 되고 한번 써보실까요? 저는 서성이다. 서성거리다. 자, 그러니까 단어가 딱 떠올라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사고가, 생각이 쭉 연결되죠. 자, 뭐하죠? 샤. 글쓰기.
자,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풀잎 흔들리는 그 거리에서 서성이다 보니 흔들리는 것은 풀잎이 아니라 인생이었네. 그거 쓰는 거였어요?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썼다고요. 깜짝 놀랐네. 네. 자, 다 쓰시는 분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네? 이런 문구 엄청 많아요. 그냥 모방한 거예요, 그냥 제가. 거기에도 그 성시경. 아, 성시경의. 네. 자, 보석이 어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남편 출근시키고 응. 아이는 학교 보내고 정신없이 설거지, 빨래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여유 끝. 그 주제가 뭡니까? 바쁨? 아, 바빴는데, 그래도 여유를 찾았다. 커피 한 잔의 여유. 근데 낭만적이네요. 다 하고, 커피 한 잔 다, 예.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때 커피는 어때요? 써요? 달아요? 달아요? 야, 그러면 저걸 먹었군요. 블랙이 아니라, 믹스를 먹었군요. 네, 좋아요. 네. 자, 하민 어머니, 예. 예, 읽어보세요. 네. 전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네. 오전은 세탁기 기다리면서 오전에 세탁기 기다려. 세탁기를 왜 기다려요? 빨래가 다 해. 끝나야 되니까. 오케이. 예. 10분, 5분, 4분, 3분, 2분, 1분. 외출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냥 두고 가고 싶지만 두고 갈 순 없다. 기다림보다 초조함이네. 예, 좋아요. 네. 또, 책임 어머니, 또. 저는 책임을 먼저 생각을 했고 책임. 네, 나는 매주 목요일 11시에 구역 예배를 드린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역시나 후회되는 시간은 아니었다. 책임. 네, 책임. 네. 또, 사모님은 어떤? 저는 설거지가 설거지. 네. 쌓인 설거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돈키호테 오디오북을 들으며 하니 재밌는 노동의 대다. 일석이조는 새로운 하나를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달달한 참외는 보너스다. 참외? 네, 참외 이제 나중에 닦아먹어. 너무 전문가 냄새가 난다. 달달한 참외, 수필가 냄새가 나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글이 됩니다. 예. 뭐라고 썼어? 하나님께 새날의 인상 시작. 새날의 인상. 그다음에 노동복으로 갈아입고 밭에 일을 시작한다. 6시부터 이제 하니까. 노동복으로 갈아입고 노동요. 예. 환복. 예.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간단하지만 자꾸 이제 우리 과정들을 우리의 그 삶들을 표현해낼 때, 그죠? 표현할 때 여러분이 이거를 쓸 때 생각했죠? 아침에 내가 뭐 했지? 뭘 기다렸지? 그 관찰력이 생겨요. 이거 생각이 세탁기를 보는 거예요. 예. 관찰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이제 아공바인 두 번째 책은 아이의 공부 태도가 바뀌는 하루 한 줄 인문학. 자, 주도적인 공부 시작은 습관의 힘이라 그랬는데 공부가 힘든 이유는 스스로 시작한 공부만이 무언가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주도적. 여러분 이제 열심이라는 말 아시죠? 열심. 이게 열이 뜨거울 열죠, 그죠? 뜨겁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이, 그러니까 열심은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집중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파절 해보면 이게 마음 심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불화자이기도 하대요. 불화자, 불화자. 여기 이제 흙토, 뭘 파고 흙 안에 뭐 또 흙을 또 파요.
힘을 줘요. 뭐 칼도 꽂고,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밑에서 뭘 막 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집중해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주도적으로 하게 하는데, 주도적으로 임해야 무언가 배울 수 있지만 그게 참 힘들다.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거 뭐 있어요? 게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로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모든 수업마다 같은 배움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습관으로 만들면 된다. 공부를 내면의 변화에 시작한다. 아이의 내면의 다음에 두 가지를 주문하고 공부는 저절로 된다. 하나는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 해득하는 거.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 다른 더 알고 싶은 마음, 지득. 자, 이 마음으로 일상을 공부로 채우게 하려면 습관이 될 때까지 아래 원칙을 아이에게 자주 읽어주자. 자, 어떤 원칙인가? 자,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이해하려는 마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은 현재는 그의 지금까지의 삶에 내린 결론이다. 또한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해 매우 어려운 시도와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자주 말하고 소통하며 이해를 쌓으며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가 밉다는 것은 아직 그를 충분히 모른다는 증거이다. 아이가 어떤 존재를 미워하거나 거부하려고 하면 더 다가가려는 마음을 갖게 하자. 아이는 이를 통해 무언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습관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래요.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공부의 첫 출발이 이해한, 그 언더스탠드란 말이 그러잖아요. 언더가 아래죠. 스탠드가 서다. 그러니까 아래에 서보다, 이해하다가 아래에 서보다, 누구 아래에 서보는 거야. 저 사람에 서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공부와 인격의 시작인데, 꼭 요 시간에 전화하더라고. 이해가 안 가. 광고잖아, 광고. 또 원치가 되더라고. 빨리 바뀌어. 에이, 안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식이든 뭐든 어떤 난해한 것을 자꾸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게 공부의 시작인데,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해는 소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관심이 있어 소통을 하죠. 관심 없는데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애들이 열심히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 애들을 지금 먹히니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먹힐 때. 그 지금 먹힐 때 그릇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 주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물론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먹힐 때 이제 이거 확장을 시켜주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열어주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사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존재를 계속 이해하라는 마음을 지금 키워주는 거. 그걸 갖다가 심력이라고 합니다. 심력. 마음의 힘. 심력. 자, 우리가 심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체력이 있습니다. 지력은 뭐 독서를 통해서, 체력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심력이 제일 힘들어요. 공감하는 마음. 다른 아이 아픈 공감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근데 이 공감 능력, 심력은 어디서 오냐면, 공동체에서 와요. 집안에 아이가 셋이 있는 애들은 심력이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셋넷인 애들은 이해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둘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이제 생존 집에서 경쟁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남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힘.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있으면 이 나중에 이 지력과 체력이 그거하고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나면서 확장되고 선한 것으로 발전되는데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런 거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공감 능력이 없으면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 자기 것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그에게 도리어 뭐가 독이 되죠. 그 이제 우리 뭐 뒤에 또 다음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초엘리트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심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 그 심력에서는 또 뭐가 없냐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대로 해요. 자기한테 마음대로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한테 마음대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자기를 아끼는 거거든요. 자기 삶을 아끼고 근데 이제 자기를 자학하고 자해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 방법도 나중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의 힘을 공감 능력을 계속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지력과 능력 또는 체력 이걸 길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게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좋은 것 같지만 자기까지 망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할 게임이 그건데, 이번 주에 할 게임이 이제 믿음 게임이에요. 믿음 게임이 뭐냐면 이제 엄마들도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예만한 의자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라 그래요. 그리고 뒤로 그냥 그대로 넘어지라 그래요. 애들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나 무거웠는데 애들 못 받아줄 텐데. 어른이 다 누군가 받아주겠죠. 근데 그거를 애들이 할 때 뒤로 확 접어지는 사람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뭐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내야 되는 거야. 그런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 게임인데, 우리 젊을 때, 청년 때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게임을 하면서 뭐예요? 남을 자꾸 신뢰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상징적인 거지만 남을 신뢰하고 남을 이해해야 내가 남을 신뢰하고 믿고 이해해야 그래 뭐 그 사회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이 마음이 사람이 안정이 된대.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존재 이해하는 마음 심력을 자꾸 우리 길러야 됩니다. 잘 모르면서 비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남을 신뢰하면 비난하지 않는데요. 나는 말하거나 글을 쓸 때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그러던데 라는 단서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전해 들은 말로 절대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그건 아직 잘 모르거나 철저하게 사색한 상황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그저 비난하는 마음의 유혹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비난하려는 마음, 선한 마음을 앞서가게 하지 말자. 이제 이거 인격인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비난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그거를 선한 마음 먼저,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선포가 계속 돼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을 잘 알 때까지 여기저기 있는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거나 직접 겪으면서 자신이 낸 결론을 갖게 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완벽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충분히 대상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모르면 시간을 내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이에게 알려주자. 이를 통해 아이가 무언가를 더 알기 위해 많이 찾고 잘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이제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엄마, 누가 말이야. 그렇대. 그럼 그때 부모님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아이 인격은 이제 그거 다 망치는 거여서. 너 근데 이거 어떻게 하긴 했어? 그땐 정색을 해야 돼. 그리고 네가 이렇게 전해 들은 말인데 만약에 네가 이런 말인데 이 말에 네가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이 말은 엄마가 듣기도 기분 나쁘고 불편한데 그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확인되지 않은 거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한테 선한 마음이 먼저 앞서도록. 그래. 우리가 잘 모르잖아.
알 수 없잖아. 먼저 이해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게 계속 심력인데, 심력. 자, 7페이지. 아이가 경쟁심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지 못한 아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비난하느라 내면을 들여볼 시간을 허비하고 타인을 무작정 비유하느라 자신의 내일을 기대할 기회를 잃는다. 아이에게 아래의 글을 필사하게 하자. 다만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작은 화분을 두고 꽃을 자세히 관찰한 이후 필사하는 게 시작은 좋다. 자연은 충분히 바라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스승은 멋진 자연을 말한다. 자연의 가장 좋은 부분을 보라. 겨울이 병든다는 것은 봄이 태어난다는 멋진 증거이다. 가는 겨울에 미련을 두고 아파하지 말고 마지막 입김을 불어넣을 겨울을 즐기며 태어나는 봄의 뜨거운 열기를 응원하자. 아이를 필사하게 하면서 부모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 지금 8페이지. 지금 아이가 어떤가? 아이의 성적에 신경 쓰여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면 그건 자기 주도가 아니라 경쟁심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경쟁심이 아이를 자극해서 지식을 주입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부모가 억지로 시키던 시절에 벗어나 이제는 경쟁심이 그 역할을 대신할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주도는 공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자기 주도가 아닐까? 먼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부는 커다란 인생의 계획 중 일부일 뿐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당신은 지금 자기 주도로 공부하고 있는가? 말로는 배우는 게 재밌다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원하는 대학 갔을 거예요 같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 당신은 자기 주도로 공부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젊음을 잃고 나이가 들어서도 뒤처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억지로 공부하는 것은 아닌가? 진짜 자기 주도는 타인에 시작하는 모든 감정에 벗어나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감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 읽는 것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시스템이 중요하긴 해요. 습관이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책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잖아요. 같이 또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짬짬이 읽어요. 조금씩 한 50페이지. 그래놓고 이제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항상 이게 책이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옆에. 예. 그리고, 이제 습관이 돼서, 이걸 안 읽으면, 뭘 안 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보고 또, 아까도 누가 유튜브 얘기했는데, 유튜브도 보면서 정리를 먼저 해놔요. 그래 놓고 좀 빠르게 내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모님조차 자꾸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책을 자꾸 잡는 습관을 하면 애들이 따라오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요즘 좀 습관이 됐나 모르겠는데 책을 어떻게 스스로 읽고 있나요? 좀 스스로 읽어요? 조금 보석이 스스로 읽고. 하민이, 차진이 애들은 어때요? 스스로.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좋습니다. 되게 좀 루틴이 있으면 좋아요. 좋고요. 어때요? 승희는? 강의가 좀 더 많고요. 응. 그래도 이제 어느 순간 조용하면 책을 꺼내서 읽을 때도 있긴 있어요. 이 시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돼. 이 루틴을. 이 시간을. 아이들이 방해받지 않게.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지만 공부는 제2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서는 제2의 예배다. 그래서 정말 아이가 계속 꾸준하게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을 길러주는 거죠. 이게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진짜 아이들이 습관을 길러주면서. 자, 공부는 무엇인가? 아이에게 무언가 요구하거나 시작하게 하고 싶다면 원하는 그것을 부모가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스스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은 아이에게 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애들이 왜 책 읽어야 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석이가 오늘 읽다고 왜 내가 책 읽어야 돼? 엄마? 야, 목사님이 돈 주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결단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거기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하민이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인생에 답이 있다. 이 사회에서 살려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답이 있다. 네. 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전에 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가 경험하지 못한 거 우선 책으로 대신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꼭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읽어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예, 뭐 나름대로 이제 아직까지 애들은 이제 먹히진 않겠죠. 예, 저게 뭔 말이야. 뭐 이렇게 먹히지 않은데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이 돈 주잖아.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애들한테. 근데 이제 그거예요. 부모님이 확신이 있다는 건 부모님도 같이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라는 거. 그 이제 저도 사실 우리 큰 놈, 특히 이제 큰 놈한테 되게 강요를 좀 많이 했는데. 책이 생명이다. 책이 너의 삶의 존재 여부를 가는데 이게 생사여탈권이 이 책에 다 있어. 그래서는 살아보니까 책에 다 있어. 그래서 걔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걔는 책을 참 어마어마하게 읽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토할 뻔했다고. 책만 보면 토할 뻔했다고. 얘는 거의 나의 마루타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독서력은 독서 능력은 대단해요. 이렇게 책을 보면 한 300페이지짜리 40~50분 다 읽어버려요. 내용도 다 파악하고 그 정도로 이제 파악하는데, 물론 이제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하도 아버지가 책 얘기하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 시절 10년간 독서 교육이 되면 정말 장담하건데, 이 아이는 어디 가도 정말 세상에, 뭐랄까, 특별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뭐 꼭 특별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의 독서는 자기 걸 찾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찾는다고요. 이제 이걸 우리가 그 유명한 미국의 학부 교육에서 학부 때 뭐 하냐? 독서만 시켜요. 그래서 내가 뭘 할지를 찾아가고 그것이 바로 내가 뭘 할지 찾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어떻게 보면은 너 인생에서 가장 값싸게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 독서라는 거예요. 가장 값싸게 행복을 살 수 있는 거. 네 행복하기 원하지? 근데 행복하려면 뭐 돈도 필요하죠? 그죠? 추억을 하면 돈도 필요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책은 너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가치 있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고, 그러니까 책이 너를 만들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 우리 교보문고에 나오잖아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감히 얘기해요. 책에서 밥도 나오고요. 책에도 빵도 나오고, 책에도 행복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장담하는 이유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 그냥 정확하게 이제 정의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정의를 이제 제가 내려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 자꾸 책 읽다 보면 부모님들이 답이 생겨요. 이거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확신이 치면 애들은 쫓아가요. 와, 우리 엄마가 선명하구나. 견고하구나. 예, 이렇게. 자, 그럼 많은 부모가 간절히 원하는 자기주도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말한다. 무언가를 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뭘까? 호기심이다. 그죠? 즉 대선을 향한 즐거운 마음이다. 결국 모든 공부는 자기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안에 즐거움이 녹아 있어야 한다. 즐겁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래의 사항을 가슴에 담고 아이를 바라보자. 제가 아까 매국교회 이제 김진도 목사님 오전에 가서 좀 할 얘기해서 좀 얘기하고 오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이제 아나바다처럼 거기 이렇게 책을 누가 갖다 놨는데 몇 주째 그게 있대요. 근데 이거 우리 도서관에 갖다 놓은 이번에 우리 교육관에 책장 7개가 더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애들 동물 연감도 있고 지명 연감이 있더라고요. 애들 그림으로 해갖고 설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내가 사간다고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 이제 들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볼 생각하니까 되게 신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호기심. 야, 그 애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책을 보면서 애들이 어떤 호기심도 채우고 그러면서 집중력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 상을 가슴에 담고 아이를 바라보자. 빠르게 문제 해결하려는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독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리고 미숙한 아이에게 환경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독서 환경 만드셔야 되고, 책 읽는 환경 부모님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유도하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버지 오시는 분 있어요? 아버지 오시면 제가 특별한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자,
미움과 비난이 가득한 나를 보내면 성장이 멈춘다. 예. 미움받고 비난하기 좋아하면 애가 성장이 멈춥니다. 키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마음의 성장이 멈춥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부르고 비난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삶을 피폐하게 한다.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고 나도 미움받는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판단하면은 사람에게 다가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에게 지식이 집중력으로 돌아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얼굴은 짐승을 닮아간대요. 사람의 좋은 마음은 그를 아름답게 하지만 나쁜 마음은 모여 얼굴빛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에이브럼 링컨이 그런 얘기했죠. 남자 나이는 몇 살에 자기 얼굴이 책임져야 된대요? 40이면 자기 얼굴이 책임을 져야 된대요. 40세면. 그 얼굴이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다 이렇게 보여진대요. 여러분도 그런 거 좀 느끼지 않나요? 이렇게 관상 보이죠? 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사실 보여요. 저를 목사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목사로 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길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저를. 그럼 선생님. 경찰로 보더라고요. 경찰로 보여요? 그분이 눈이겠죠. 아니, 이제,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직업을 잘못 선택했대요. 했더니, 이분은 경찰을 했어야 된다고. 이 얼굴이 경찰인가? 그러니까 반대는 그거죠. 도둑놈. 도둑놈을 이제 경찰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얼굴도 바뀌어요. 애들이 행복한 얼굴은 애들이 보여요. 여러분 애들 보면 행복하죠. 애들의 얼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애들 토요일 날이든 월요일 날 애들 오면은 물론 이제 막 저학년 애들은 막 챙겨야 되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막 챙겨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무언가를 하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전해진 에너지가 있어요. 뭐냐면 해맑고 순수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거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같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자, 공부를 접근하면 아이는 흥미를 잃는다. 언제나 자연의 방법을 사용하자. 아이가 자연에 가까이 하자. 미움은 부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사랑과 이해는 우리를 빛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걸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네, 제가 다음 주부터 강의더라고요. 그래요? 자꾸 자꾸 네. 역시 학생들은 빨리 끝내죠. 네, 자, 저도 다 계산이 있답니다. 자,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자, 야만의 트라이앵글. 경쟁 교육이 이처럼 대한민국을 망치는 데는 우리는 이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경쟁 교육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경쟁 교육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경쟁 교육이 그야말로 만악의 근원에 알면서 이를 지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경쟁 교육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정도 완화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쟁 교육을 폐쇄로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경쟁은 좋은 것이다. 경쟁은 서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불가피한 것이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고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한국인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처럼 지배적인 잘못된 생각을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데올로기는 특정 사회 집단에서 지배적인 잘못된 관념 체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알면서도 이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경쟁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잘못된 관념 체계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경쟁 이데올로기는 무소불위의 위력을 행사합니다. 그 결과
한국인은 만인을 위한 만인의 경쟁하는 경쟁 사회를 넘어 경쟁이 이상화되고 절대화되고 최고의 원리로 부상하는 경쟁주의 사회가 된 거죠. 다 인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기득권이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따라. 그러니까 이게 그거와 똑같아. 신분제와 똑같아. 야, 우리 따라해. 양반 따라와야 돼. 이게 인생. 그러니까 경쟁이 이데올로기, 아니 경쟁이 신이 됐어요. 신이 됐어요. 자, 한국에서 경쟁 사회를 작동하는 식의 원리를 넘어 한국의 의식을 지배하는 영혼이다. 그 소울이 됐어요. 이게 경쟁이. 경쟁 없는 세상,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세계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경쟁 이데올로기가 한국에서 유례없이 위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경쟁 이데올로기 능력주의와 공정. 그래서 이 경쟁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경쟁 하면 야 경쟁에서 이겼지? 이건 뭐야? 능력이야, 능력.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공정하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경쟁이 공정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공정하다. 예. 여러분, 공정한 경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정한 경쟁. 자, 똑같은 선상에 지금 달리기 보니까 하민이랑 마지막에 달린 애가 누구예요? 재중이요. 재중이. 자, 똑같은 선에서 출발했죠. 공정한가요? 공정은 하죠. 겉으로 보긴 공정하죠. 근데 하민은 육상부라며요. 육상부는 아니고. 지금 육상부라 그러던데? 육상부가 따로 있진 않고 아. 대회를 네, 나가고 그러니까 이 재중이도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키 차이가 엄청나. 벌써. 예. 공정하지 않죠? 이미 그러니까 선은 공정해. 그러나 만약에 그 아이의 신장 공정 따지려면 하민은 저 뒤에서 뛰어야 돼. 실제적으로 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선을 그래서 공정하다. 그러니까 능력 이겼으니까 공정하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재미로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인 공정, 그러니까 실질적 공정은 아닌 거예요. 그냥 형식적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아이는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학원을 막 다니고 어떤 아이는 학원을 못 다니고 그럼 이미 뭐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정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연결된다는 거. 공정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떠받쳤기 때문이다.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정당화되고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합리화된다. 이처럼 경쟁, 능력주의, 공정. 이게 바로 이제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거. 이데올로기가 서로 정당화되고 합리화하고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강고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삼각 이데올로기 체제를 이룹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경탄한 민주주의 경제 성장에 불과하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악의 불평등, 세계 최저의 출산율, 지옥 같은 사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 삼각의 이데올로기 체제 때문입니다. 저는 경쟁, 능력주의, 공정의 삼각 이데올로기 체제를 한국 사회의 야만적 사회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관념체계로 보고 이를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이 잘못된 삼각 이데올로기 체제가 한국인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 한국인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약탈적 야수자본주의, 천박한 천민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이에 저항하기는커녕 자발적으로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복종한다는 거죠. 이데올로기 이론의 대가로 테리 이글턴의 말을 빌자면 가장 어려운 해방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근간, 그러니까 자기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머슴살이 하듯이 그냥 이게 운명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에리 프롬이 말하는 정상성의 병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이 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 어딘가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병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야.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뭐냐면 원래 비정상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데 이걸 그냥 정상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할 데가 없어. 그냥 1등 위주로 쭉 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 누군가 1등 했어요. 누군가 1등 했고 나머지는 다 꼴등이 돼서 살아요. 뒤에 좀 나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나머지 90%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경쟁 구도 속에 살기 때문에 남을 신뢰하지 않고 남에게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건 경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사회의 모든 병리적인 거, 모든 근간 자살률 이런 게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 능력주의, 공정처럼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가치를, 사실을,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닌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된다. 이러한 성찰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왜 코로나 시작하면서 공공 의료 시설이 너무 없고 의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전 세계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확장한다. 의대를 정원을. 근데 이제 의대를 바로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1년에 400명씩 그래서 이제 한다는데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문구가 있었어요. 의사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전교 1등 하는 의사한테 진료받을래? 능력 없는 의사들한테 진료받을래? 진짜 유치하지 않아요? 초등학생이나 하는 문구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뭐죠? 엘리트라고 하는 속된 말로 작자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아는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의사들은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연봉이 OECD 그 1위예요. 1위. 압도적 1위인데 평균 연봉이 2억 4천이에요. 2억 4천.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저는 공부했으니까 그 사람 대가를 받아야 되지. 그게 이미 그 사고가 이미 뭐예요? 웃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는 뭐 그렇게 안 했나? 네. 그러니까 그 사고 자체가 그래요. 사고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판사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부는 다 공부했어요. 근데 각자의 뭐죠? 각자의 능력대로 공부했는데 너는 그 제조에서 1등 한 거고 나는 꼴등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나온 그게 너를 보상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무언가를 하는 게 너를 보상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우리한테 많이 그게 바로 뭐예요? 경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의사의 잘못이 아니죠. 경쟁의 구조 속에서 이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했으니까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고 하는 보상기제,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주의가 왜 있느냐? 대접받고 싶거든요, 사실은. 제가 제일 경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다 열심히 했죠. 그런데 누구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재능은 공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1등 재능 그런 거 있죠. 재능, 암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 사람마다 다 재능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간다 이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도 그때 그래서 독일은 대환영했어요. 독일은 당장 2만 명 들리죠. 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내는데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있는 거. 목적이 어디 있냐?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바로 경쟁 능력 공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15페이지. 자, 거대한 태행. 경쟁교육 야만이다. 2019년 최근까지 사역 4년 동안 제가 했던 교육 쭉 얘기합니다. 밑에 밑줄 친 거. 교육에서 한국에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삶을 지배하는 근원 문제라는 생각을 더 굳게 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16페이지. 자, 셋째 자, 우리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입니다. 대한학교 학부모가 대개가 다 교사들이래. 현직 교사들. 왜냐면 학교 현장에 매일 경험하는 교사들의 정작 자기의 자식은 공교육의 피안으로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공교육이 이미 뭐예요?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인격이 말살되고, 그죠?
뒤에 나옵니다만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그래서 뭐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나중에 또 할 건데 놀이가 밥이다라는 책이 나와요. 애들은 놀아야 된대요. 근데 노는 게 왜곡됐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학폭이에요. 애들이 놀아야 되는데 놀 수 없어요. 놀 터, 놀 땅, 놀 틈, 놀 시간, 놀 수 있는 어떤 그 기술, 놀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애들이 놀아야 되니까 어떻게 놀아요? 어떻게 노냐면 사람을 괴롭히면서 노는 거예요. 애들은 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노는 게 행복한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예의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17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교육이 마무리할게요. 교육은 자, 우리나라가 독재 권력에서 자본 권력으로 이전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육에서 교육을 이제 그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그 밀턴 프리드먼이 그런 얘기예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비즈니스,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서비스라고 해요. 교육을. 그래서 교육 서비스라고 그래요. 교육 서비스. 이게 상업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교육이 서비스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뭐예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가야 돼요. 그럼 학교가 뭐예요? 학교가 학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저도 한때 사법고시 한다고 막 어쭐될 때 한양대학교에 고시관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양대가 서울대 따라잡겠다고. 사법 합격생은. 그래서 고시관이 있어요. 학교가 뭐가 된 거죠? 학원이 된 거예요. 사법고시 학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아탑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기능, 그러니까 서비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교육 인적 자원 보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인적 자원,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써먹기 위해서 사람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스펙이 원래 원어가 뭔지 아죠? 스펙이란 말이 그거예요. 도구, 내가 무기인데 이 무기로 적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스펙은, 나의 경력은 뭐예요? 남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게 스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언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 인격이나 인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26조나 들죠. 한 가정당 사교육비가 540만 원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 달에 54만 원.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소모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소모하고 낭비한 결과가 뭐냐는 거죠. 결과가 뭐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이런 구조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랄까, 학부모로서, 이런 정보와 이런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를 뭐예요? 거기도 몰고, 너 왜 못하니? 너 왜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우리도 똑같은 부모가 될 확률이 생기는. 그러니까 공범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좀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함께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정말 뭐랄까요, 우리 꿈꾸기는 이 양동 지역부터 교육이 정말 에덴의 교육처럼, 아름다운 교육처럼 아이들이 서로 상생하고 함께하고 행복해하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도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죠? 이제 우리 유한양행의 유일한 선생님처럼, 네, 그런 그런 인재로, 진짜 인재는 뭐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또는 그런 인재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휴강이고요. 너무 좋죠.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